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2020년 당시 범민주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불이 난 문경 육가공 공장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20대와 30대 젊은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을 수색하다 고립됐고 붕괴하는 건물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화재 진화와 또 인명 구조, 수색 작업 살펴보고 특히 소방관의 안전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새로 뽑는 22대 총선이요.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룰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야 거대 정당의 전직 대표들 탈당해서 신당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지요. 이번 총선 어떻게 흘러갈지, 최근 정치권 이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 업체에서 큰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가 있는지 찾으려다 3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는 내용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몰래 녹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GS건설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신 11년 뒤에 부족한 의사가 15,000명이라며 대폭 증원을 시사했습니다. 대기 정체 속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재난으로 담요 한 장 챙기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이 겨울을 얇은 텐트에서 보내야 합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로 지붕이 무너지고 얼음이 녹은 차디찬 빗물이 발목까지 고이는 이곳. 배고픔까지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후원 문의 080-757-0119 1933년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국제구조위원회는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담요와 난방기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전생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전화 주세요. 후원 문의 080-757-0119 국제구조위원회.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싸다구 185-4900
날은 싸다고 플라워. 아,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 개요. 공공기관 우송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로회복 전담 코칭. 코지 스트레칭 받자. 코지마만의 헬스케어 노하우로 만든 스트레칭 마사지기. 코지 스트레칭. 코지마. 내일 잘목을 해르는데. 내일 촬영 있는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편안하다. 유쾌 상쾌 통쾌. 비앤비앤 메이킹. 정부가 오늘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관심이 집중된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11년 뒤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이다라고 밝혀서 큰 폭의 증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단연 의대 증원 규모였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기면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대규모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년 뒤 의사로 배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에도 당장 4자릿수 이상은 증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36시간 연속 근무 등 살인적 근무 논란을 빚어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쉽게 말해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필수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 필수 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 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지금도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 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 선발하는 비율도 지금의 40%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 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 적용을 유예하는 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규모를 좀 줄여서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 전에 가장 큰 관심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어떻게 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까? 네, 중대재해 시 사업주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설치를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여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드러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이에 따라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적용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당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철도와 광역 급행철도,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등의 특례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민자 유치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별도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 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개입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령탑은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조문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약 발표 이후 문경 화재 현장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진화 작업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먼저 화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장 건물이 화재 현장인데요. 카메라를 돌려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철골 구조물 H빔이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층 바닥이었던 부분이 내려앉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 인명수색에 나섰던 소방관들은 곧장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 등 2명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건물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주저앉은 건물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김수광 소방교를 먼저 찾았고 이어 박수훈 소방사를 새벽 4시쯤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불은 13시간 정도 지난 오늘 오전 9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3층 튀김 작업장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안전진단을 먼저 거친 뒤에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순직 소방관은 지금 문경에 있는 한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또 지금은 빈소를 차리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에 분향소를 마련했고 순직한 2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에도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장례는 경북도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유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순직한 소방관 2명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망한 가족들에게는 심리상담을 포함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2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유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며 2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번진 불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35세 박수훈 소방사 그리고 27세 김수광 소방교였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되었던 이들 소방관은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공장이 돈가스 같은 튀김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소방당국 말에 따르면 일단 공장 3층 튀김기에서 불이 발화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장 관계자는 튀김기를 끄고 열이 좀 식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하던데 불이 이렇게 크게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자세한 거는 이제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돈가스라든가 이런 이제 튀김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튀김 옷을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찌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그 튀김옷을 했던 이런 찌꺼기들이 나중에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분식집 같은 데서 이제 다 퇴근을 했는데 이런 그 튀김옷 찌꺼기에서 발화를 해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튀김기 자체의 어떤 결합이라든가 과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2차적으로는 뭐 이런 어떤 원인으로, 그러니까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또 화재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건설 자재나 아니면 소방 그 장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하는 기준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말씀드린 어떤 사례가 아주 흔한 사례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으로서 그런 이제 그 추결에 의한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통은 이런 이제 뭐 기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을 가열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름 종류에 따라서 발연점이 낮은 것들은 또 유류에서 그 뭐 식용유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발화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주방과 화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간의 여러 가지 이제 화재에 대한 조심이라든가 예.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좀 갖추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기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보도를 통하면 아마 그 해당 그 발화가 시작된 부분에서 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화재가 이제 심지어 인접 건물에서 이렇게 또 거꾸로 알려져서 불이 난 사실을 인지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보도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적어도 이제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화재 감지기가 그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적어도 화재 감지, 그러니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이런 감지 설비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화재도 적어도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서천 그 특화시장 화재처럼 초기에 제대로 인지가 안 되고 상당 부분 화재가 진행이 된 후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것으로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연성 소재랑 만나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일단 소방당국 따르면 스프링클러 같은 그 초기 진압 장비 같은 것들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네네.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그 방제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 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 서천 그 특화시장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제때에 초기에 감지가 돼서 스프링클러가 개방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동작이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그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더라고요. 샌드위치 네네. 패널 같은 게 일단 정확히 어떤 거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취약한 겁니까? 네, 샌드위치 패널은 뭐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티로폴이 주 성분이 주 원료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스티로폴을 중심으로 이제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얇은 철판이라든가 알루미늄 판, 함석판 것들 같은 것을 이제 덧대서 사용하는 이런 그 건축 자재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티로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착화가 돼서 연소를 시작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는 그런 연소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봤고 이 화재 그 당시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투입된 2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
일단 소방당국이 처음에 공장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직원 5명이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 1명이 뒤늦게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네네. 이제 소방관들이 들어가게 된 건데 만약에 정확하게 모든 인명들이 다 대피를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네네. 소방관들은 따로 투입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지점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소방대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불도 끄고 구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데요. 예. 이제 실제로 이제 불을 진압하는 진압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그 사고처럼 이렇게 인명이 있는 공간에 투입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뭐 이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이제 이 주요한 그 골조가 이 철근으로, 그러니까 철골로, 그러니까 H빔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예. 이 소방당국도 언제든지 붕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적어도 안에 구조할 분이 없다라고 하면 구조대를 투입할 일은 전혀 없었겠죠. 네. 예. 갑자기 그 진압을 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들어갈 때 4인 1조로 들어갔는데 지금 2분은 대피를 하셨고 2분은 이제 대피를 못 하신 건데 네네. 2분의 거리가 5m에서 7m 정도로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된 네네. 시각이 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네네. 오래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5m, 7m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도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연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을 지탱하는 구조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이 개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화세가 약했다라고 보여지더라도 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공기, 즉 이제 산소 공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시 오버라든가 아니면 뭐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든가 이 산소를 기인해서 급격한 폭발 같은 그런 연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전에도 소방관들이 순직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쿠팡 물류센터 사고 있었고 또 2022년 평택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인명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게 갇히는 경우에 소방관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합니까?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철골 구조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금속 재질의 구조물이 이 불이라고 하는 이제 열에 노출이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고 휘어지고 이런 부분이 동작을 하면서 많은 이제 소방관분들이 해당 건물 안에 있다가 무너진 건물 안에 깔리기도 하고 예.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방관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적어도 이제 현장 지휘관 하시는 분이 이 소방대에 대한 투입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에 만약에 이제 구조할 그 요구주자가 있다라는 상황이 된다라면 예. 여러 가지 좀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명감이 있는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그 정서상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제 적어도 이런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그 내화 구조가 아닌 예. 이런 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소방관분들한테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의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마련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예. 35세 박수훈 소방사는 특전사 중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27살 김수광 소방교 지난해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소방 활동을 펼쳐왔는데 교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소방대원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이제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뭐 시민이라든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소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출동하고 하는 모든 현장들이 다 어렵고 위험한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진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만약에 해당 부분에 사람이 계셨고 제대로 이제 임명을 못 구한 이제 거꾸로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소방대에 대한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소방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소방관들도 우리의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정확한 판단과 소방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어떤 뭐 매뉴얼이 되면 뭐 지금도 매뉴얼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제도화된 그런 지침들이 좀 앞으로 좀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 유예됐습니다. 주시 측의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식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네, 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을 해서 따로 입장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몰래 녹음된 증거를 인정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져 법적 다툼에 시달려온 특수교사 A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무차별 흉기 난동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에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여성 2명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 등 5개 건설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추가로 다음 달 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토부가 GS건설을 비롯해서 5개 건설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시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사망사고가 없는 부실 시공에 대해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설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두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 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최고 수위의 제재인데 다음 달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에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됐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이 전단 보강된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영건설 등 이전 이 영업정지 사례를 볼 때 법정 다툼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HDC 현대산업개발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내면서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2020년 총선 바로 전이었죠. 범민주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 근거와 쟁점, 또 총선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예요. 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내용이 복잡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은 좀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요. 총선을 앞두기 직전이었거든요. 총선 앞두기 직전. 네, 그런데 이제 최강욱 전 의원, 그때는 최강욱 의원이 아니었고 비례대표. 황희석 또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때 유성정당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검찰을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총장이었죠. 총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 고발이 그냥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판결문과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이 손준성 당시에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걸 당시 김웅 후보자, 김웅 의원이 그 당시 검사했다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웅 후보자한테 전달을 했고 김웅이 다시 이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했던 이제 조성은 씨한테 전달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고발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상은 씨가 이제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내 이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기소된 사람은 이제 손준성 검사밖에 없었어요. 공범으로 뭐 김웅,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그랬었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무혐의 결정이 났고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 난 게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만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기소해서 재판을 하다가 지금 일부 무죄가 되고 일부는 다 유죄가 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자, 손준성 검사는 공무원이고 검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일단 재판 판결문을 보면 정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예요. 근데 원래 이제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인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목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고발장에다가 넣었다는 거고 또 판결문을 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그걸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누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다 개인정보 해당이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형사 사법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개의 범죄인데 저 네 개의 한 개의 팩트인데 저 네 개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되고 왜요? 왜 무죄가 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고발장을 줬잖아요. 그럼 고발장을 준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줬는데 그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이 선거 이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발장을 줬을 때 이게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해서 선거 전에 어떤 언론의 보도가 됐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건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거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인정을 했는데 일단 이게 선거에 결국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본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그냥 불법적인 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 고발장을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경로를 인정을 한 건데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라고 본 증거는 어디서 찾은 겁니까? 증거는 지금 사실 이제 손준성 검사는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이것들이 사실은 전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텔레그램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텔레그램 보내면 뒤에 꼬리표가 붙어요. 예. 누가 보냈다는 거. 예. 근데 거기에 아마 제가 생각으로 한 18번인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예.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제 꼬리표가 달려 손준성 있는. 보냄. 그렇죠. 예. 달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고발장 내용에 보면 예. 이제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검사랄지 검사 출신들은 그런 고발장 문구 쓸 때 공소장이랄지 수사할 때 쓰던 문구가 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구를 보면 예, 예.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주로 쓰는 문구, 공소장에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 예. 내용에. 그렇다고 한다 하면 검사가 쓴 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그러니까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밑에 네. 이 임홍석 연구관이라고 있는데 그 예, 예. 연구관이 이 고발장과 관련된 이제 판결문을 갖다가 검색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루어졌고 예. 그게 바로 손준성 정보정책관이니까 예. 손준성 검사가 한 게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이 내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전달 과정을 일단 어느 정도 법원이 1심 재판관 인정을 한 건데요.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는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니까요. 네. 그런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웅 후보였죠. 네.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검사는 그 당시에 불기소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기소한 거예요? 이제 법원에 기소된 것은 김웅하고 손준성 검사가 이제 공모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기소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김웅 당시 후보자는 이제 검사였다가 민간인 후보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공수처에서 공수처의 수사할 권한이 기소 대상이 없어요.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거죠? 검찰을 보낸 거죠. 예. 근데 검찰에서는 김웅과 손준성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제3자가 연결될 수도 있다 해서 네.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죠. 김웅 의원은 다시 그러면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은 뭐 지금 판결 내용에 의하면 예. 같이 공범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일단 뭐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고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때 항고가 이루어졌고 아마 대검까지 가서 예. 이게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됐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검찰에서 직권으로 네. 다시 재수사해서 뭐 기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적으로는 예. 김웅을 재수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관련 인물 2명 더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일단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당시에 부장이었죠. 예. 네,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습니다.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는데 이제 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예. 뭔가 공모랄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둘은 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한 거예요. 이제 공수처에서.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을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 내용에도 예. 김웅과 어떤 공모관계는 있지만 예. 또 기소 자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지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수사 진행을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한다고 해서 뭔가 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네. 봅니다. 이제 일단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네. 하겠는데 일단은 항소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재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손준성 검사요. 네, 네. 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1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손준성 검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도 항소를 하고 손준성 검사도 항소를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뭐 항소심에서 뭐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 다퉈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2번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니면 제3자의 개입을 해서 그 제3자가 이제 보냈느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텔레그램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걸 탄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손준성 검사는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제3자가 누구냐? 근데 3자를 뭐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3자 나타나서 내가 보낸 건 맞다. 그리고 뭐 손준성 꼬리표 다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한 것이다. 이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에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도 손준성 검사한테는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법원은 인정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 선고받았고요. 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는데, 자, 이게 2021년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원래 언론 보도에서 엄청 많이 돼서 결국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지금 같이 실형 선고를 받는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부렸다는 혐의죠. 그래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그래서 300만 원씩 20명에게 의원들이 부렸다는 내용이고요. 강래구 전 감사는 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고 뭐 지방이랄지 아니면 이제 돈을 어디서 받아다가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재판 받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었어요.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 받으면서 일부러 인정했죠. 금액에 대해서. 6천만 원인데 아마 300만 원씩 나눠준 게 아니고 100만 원 정도 해서 뭐 20명이 줬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그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 사람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주장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석만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 윤관석 의원이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리고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이렇게 선고가 된 거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게 첫 선고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받는 그 현역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뭐 지난달 15일부터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제 수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의원들이 임종석, 허종식, 이성만 의원이거든요. 아마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또 완료가 됐고요. 20명인데 한 17명 정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명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려면 좀 빨리 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적 수사다. 또 이런 또 공격이 들을 수는 있겠죠.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만약에 그 의원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일단 그 정당법하고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다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당에서 어떤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거랄지, 돈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뭐 누굴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권유한다랄지, 유도한다랄지, 뭐 그런 경우는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이번에 실형 선고가 난 거죠.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을 강력히 법원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별로 중하지 않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번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서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에 대한 불신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관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뭐 당대표 경선에서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불법, 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례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이렇게 세 가지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저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예. 이제 녹취록도 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외통위원장이었는데 돈을 나눠준 장소가 또 일부는 외통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혜의실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송 전 대표가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일단 이번 1심 선고가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만약에 이제 재판 받고 지금 인정받는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나면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하세요? 근데 아마 저 선고 자체가 송 전 대표는 아주 불리한 거예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증거 관련해서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고 두 번째로 사실은 아마 징역 2년까지는 선고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만약 죄가 인정이 되면 징역 2년보다는 더 선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최고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행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송 전 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범, 방조범 따지면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뭐 방조범, 주범이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 전 대표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윤관석 의원 이제 재심 항소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 것으로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항소심 가면 다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상태에서 갔는데 죄가 인정이 돼버리면 형량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뭔가 1심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항소심 가서 법원 판결문대로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이란 것은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한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뭐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징역 2년을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돈봉투 사건 1심 유죄 쟁점과 또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씨는 심사에 앞서 줄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영장이 억지스러운 만큼 기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촉발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은상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김기영 전 서초울 지역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유튜버에게 허위 사실로 형사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던 업체 홈페이지가 돌연 폐쇄돼서 투자자 900명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AI 투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다단계 금융사기가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차익 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섰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수익금과 이자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업체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가까워서 집에 말도 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수익도 내지 않고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오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히려 사흘 만에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국 FOMC 이 결과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발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21% 내린 2,491.93에 개장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반등해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2,536선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보다 0.48% 내린 796.26의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은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는 794.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화값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4원 오른 1,335원에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1,33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시장의 바람과 달리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으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예상보다 크게 출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먼저 새해 들어 큰 조정을 겪으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왔던 코스피의 경우에는 금리 동결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저PBR 종목들을 위주로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등 대표적인 저PBR 업종이 많이 분포된 코스피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엔 고PBR인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PBR 업종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수 방향을 이끌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 정책 기조라는 내부적인 요인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국내외 변동성 요인이 큰 상황인데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아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자금 시장도 원활한 가운데 장기금리도 내리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필요시 관제기관과 공조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류상대 부총재는 미국 연준이 향후 정책 금리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별다른 말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이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후원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을 홍보대사에서 해촉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7월 서구청의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수술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금은방 업주에게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째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238명, 연락이 끊긴 사람은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피해도 4만 6천여 동에 달하면서 1만 4천여 명이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오늘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만 19살이 되는 해에 받는 검사로 올해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늘봄 학교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돌봄 업무를 맡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에 안정적 인력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원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학기에는 늘봄 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장비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현재 139개 현장에서 60억 원대의 임금 체납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의 선착장 7곳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리버버스 선착장은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마곡과 망원, 여의도와 잠원, 옥수, 뚝섬과 잠실 등 7곳을 만듭니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고 기후 동행 카드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대설이 예고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지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온통 회색빛인 서울 하늘이 보이실 텐데요. 이 뿌연 먼지에 가려서 건물들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서울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 짙어졌는데요. 이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일반인까지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오늘 가급적 야외 활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오늘 낮 동안 이어지다가 밤부터 약화하겠고요. 내일은 대기질이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에는 산발적인 비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 많은 눈이 예고됐는데요. 영동에는 대설특보 속에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습서울인 만큼 시설물 대비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8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에선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남부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눈이 오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이제 70일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69일 남았네요, 보니까.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또 민주당은 윤정권 심판론 이렇게 앞세우면서 총선 기선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여야 전직 대표들 중심이 됐죠. 제3지대 총선 연대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진의 이철희 전 의원 모시고 이번 총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좀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정무수석 끝내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재작년 5월 10일자로 퇴직했으니까 예. 한참 됐네요, 벌써.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당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예. 이제 민주당도 탈당하신 거고. 그건 국회의원 제가 끝날 때 예. 그때 이제 끝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예. 제가 탈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69일 남았는데 아직 총선 룰을 정하지 못했더라고요. 예. 참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룰이 있어야 이 후보들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뭐 현역들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도전자들은 내가 탈 텐데 약간 불공정한 거죠. 현역들이 너무 기득권 차원에서 룰을 안 바꿔주고 빨리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정치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때 그 지난번 총선 룰 정할 때 원내수석 부대표 하시면서 정했던 거죠. 선거제도 바꿀 때. 예, 선거제도 바꿀 때. 그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요. 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당시 제가 속해있던 민주당이 한 20,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요즘 표현을 하면 시그니처 개혁 중에 하나였거든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당시에는 그 당 내부, 여권 내부에서는 합의가 있었죠. 이렇게 가보자라는 게. 근데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제가 국회의원 될 때 123석이었거든요. 지금 국힘이 122석이었습니다. 한 석 차이였기 때문에 과반 정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당시 국힘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됐고요. 제가 정계특위, 정치개혁특위도 있었는데 그랬군요. 그래서 나머지 당들끼리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이제 권역별 비례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죠. 그걸 도입을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돼 가고 됐다면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골고루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권역별은 도입을 안 했고요. 연동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47석이잖아요. 그때 이거는 권역별로 쪼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연동형만 도입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일단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이제 지난번 제도를 만들 때 네.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 지금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도가 면이 있죠. 예. 이걸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예.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꿉니다라고 성실하게 해명하고 네. 동의를 구해야죠. 저는 그 절차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선거제가 지금 개편돼 있는데 개편된 그럼요. 선거제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개 놓고 이거냐 저거냐라는 거는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도 현행법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야 되듯이 네. 제도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도를 왜 바꾸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 무엇으로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요. 혼날 건 빨리 혼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잠깐 듣고 올게요. 당 안팎의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와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국민들과 당원들, 의원들 설득하든지 아니면 빨리 당원과 뭐 국회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갖고 결정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나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이 좋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신조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조금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저는 감명하게 들리는데 예. 당의 입장이 있으니 저렇게 표현했을 텐데 연동형으로 가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본인의 보이는군요. 뜻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과연 민주당한테 손해일까? 저는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 지난번에 민주당도 한 180석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성정당이라는 걸 해서. 네. 근데 그 180석 있을 때와 123석 있었을 때 의석수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당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당은 정치 세력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라도 길게 보면 이기는 거고요. 마음을 잃으면 당장 많이 얻어도 그게 절대로 득이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보는 정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조금 더 길게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는 크게 손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공약을 지키는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본인도 약속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공당의 대표로서 약속한 사안. 대선 후보로 약속한 사항이면 그만한 기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2번, 3번, 10번, 20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과연 저렇게 절차를 밟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전부터 뭔가 잘못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총선 이제 6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이제 정치를 떠나서 좀 멀리서 이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뭐 정치하실 때보다 더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여야도 충돌하고 당내도 마찬가지고. 좀 답답하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어떤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지켜보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는 여야 간의 대치가 좀 평소보다 격화되는 건 맞죠. 옛날에도 뭐 과거에 선거 때는 싸우는 게 또 당연하고 싸우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맞습니다. 상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요즘에 걱정되는 거는 너무 상대를 죽일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의 메시지는 상대를 욕하거나 상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뭘 잘할 거고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공격이 나오고 그럼 너는 잘했냐라고 공격하고 이러면 정치라는 게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의회에 난입해서 그랬죠. 폭동 같은 게 벌어졌잖아요. 브라질도 대선 끝나고 나서 폭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상대를 죽여야 되는 정치, 혐오와 적대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끝은 뭐냐?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주의란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부족끼리 싸우자는 건데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에너지를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나라, 우리가 맨날 자랑했던 게 뭡니까? 없는 나라에서 인력 하나 믿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자질 하나 믿고 의자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흐트러져서 분열돼서 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여기서 3만 불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 판에 이 정치인들이 이러고 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당장에 싸우는 건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더 악화될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무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답답하고 걱정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누가 큰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여당에나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책임은 권력을 가진 자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할 때 난 들고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난돌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인사를 꾸벅꾸벅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폴드 인사라고 했는데 저도 폴드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설사 그게 쇼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구나. 권력 있는 자가 뭔가 좀 내놓거나 양보하는 거는 모습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이 더 양보하는 게 저는 맞죠.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자기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얘기 내가 뭘 하겠다. 나는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지금 집권 여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또는 국회의원 정도 된다면 모름지기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칼럼 중에 이번 총선이 다정하고 친절한 총선이 되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뭔가라고 보니 서로에게 좀 다정하게 자기 안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정치 정말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상대에게 다정하고 국민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하는 우리 공약은 이렇고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정하고 친절한 정치 그런 총선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욕하기 바빠요. 아마 대변인이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 대부분이 상대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뭘 보겠습니까? 여당이 집권 여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나요? 뭐 어설프게 하긴 했죠. 운동권 특권적 청산할 수 있죠. 저는 그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듣고 계세요? 많은 국민들 중에 그게 공감하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런 주장할 수 있죠. 국민 중에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는 본인이 이 시대의 과제가 시대 정신이 청산이라고 본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왜 쌓이느냐. 운동권 특권 정치가 청산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그거 잘하라고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투수로 등반한 사람이 이거는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여기는 침묵하고 이쪽만 쳐다보고 여기가 문제입니다. 국정 실패가 운동권 특권 정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해야 될 주 과제부터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 먼저 설명을 해라.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상대 욕하는 것만 하냐 이거죠. 민주당은 검사 독재 청산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검사 독재란 말이 저도 좀 생경하게 들리긴 합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또 많은 공직에 검사 출신들이 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야당이라는 게 의뢰 좀 강하게 표현하니까 저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독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는 뭐 듣는 쪽에서 그렇게 불편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저것도 찬찬히 설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 삶에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그래 검사 독재 안 되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모든 자리에 많은 자리에 검사들이 등용되니까 검사 독재다. 이렇게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듣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야에 모두 이렇게 쓴소리하고 해주시니까요. 예.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정무석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 갈등 잘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당무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 갈등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예, 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이 이 여당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인데 네, 예. 선을 지켜야 될 게 굉장히 선을 지켜야 한다. 예민하거든요. 잘못하면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예.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의도 출장소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저한테 엄명을 내리셨는데 아, 그랬어요? 예, 지금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판단으로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정무수석 할 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하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냐 청와대 입장에서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가 제일 두려우냐 예. 여당이 제일 두렵습니다. 아, 그래요? 역설이거든요. 예. 야당은 이렇게 봅니다. 되게 뭐 그래 반대하는 정당이니까 쟤들이 언제 뭐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에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인사 발표 나서 장관 청문회를 쭉 했는데 여당에서 이거 안 됩니다. 최소한 한두 명은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귓등으로 들어도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정 관계가 그렇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 수평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어요. 그러면 여당에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대통령이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이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해줘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주고 또 여당이 또 과하게 나가면 대통령실에서 민심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해주고 서로 좀 제어해주고 절제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예, 알겠어요. 잠깐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당에서 반대하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였었죠? 아니 제가 처음 가서 한 게 인사청문회 6명의 장관인가를 발표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없다. 다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때 했죠. 낙마했죠. 언론용어로 하면 낙마했죠. 그래서 그걸 청와대에서 수용을 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이 그러면 청와대가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이 이 노라고 말할 때는 과감하게 말해줘야 대통령이 오바를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 있으면 오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노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노라고 하신 것 같더니 지금 사퇴 요구 본인이 거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저는 그것도 참 당황스럽던데 대통령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가서 당대표한테 그만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당대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렇게 요구합니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건 좋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으면 여권의 비상 상황을 정리하는 그 조치를 요구를 하고 취했어야죠. 그게 뭡니까? 온 국민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구를 해야죠. 근데 내 입으로 사과도 요구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렇게 해도 되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또 선거 전략도 과거에 당했을 때 많이 짜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강 판을 좀 읽고 계실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목표가 제1당 151석이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글쎄. 당장 내일 투표한다면. 아유, 그걸 제가 알면 여기서 아니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전망 분석 해보세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에 모르겠고요. 전 제 주변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다수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고 그거는 요즘 언론 용어로 하면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심판 경고하고 강구한데 문제는
이 심판론이 한 60% 되면 민주당이 얼마나 이걸 안고 있느냐, 끌어안고 있느냐, 안아내고 있느냐라고 보면 한 절반 정도 하나밖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좀 떨어진 사람 이러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런 비호감이나 불만들 해소해버리면 되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야당한테는 많이 요구 안 합니다. 근데 여당도 숙제는 뻔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서로 숙제는 안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저를 찍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부터도 표 찍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이철희 전 정무수석께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당정 관계, 당시 청와대가 가장 무서웠던 게 여당이 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주려고 10개 모으시면 10개 더 됩니다. 너무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이철승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또 보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 또 주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답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까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름 많이 봤네. 나누고 싶은데.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시는데. 이게 약간 놓아놓은 사람들 위해서 좀 크게 해야 돼. 아, 그랬어요? 그건 아, 예. 오랜만입니다. 살아서 축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부금이 목표액을 넘어 역대 최고 금액을 모금하면서 기부 금액을 나타내는 온도탑도 111.2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기부액이 목표 모금액인
4,349억 원에서 486억 원 더 모금된 4,835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 기부는 전체 모금액의 76%인 3,673억 원이 모였고 개인 기부 금액은 1,16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한 해 전보다 50% 넘게 오르며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수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4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5천만 달러,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6% 넘게 늘어난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최고 증가율로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입니다. 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의 감산 전략으로 가격이 오르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지금 낸드, 디램 다 점점점 이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수요 요인이 그 PC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44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회복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을 때 휴대전화 연체료 등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안에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신보기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고 규모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줄 방침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출산의 전제라 할 혼인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고요.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혼인 건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요 30만 건이 넘었던 연간 혼인 건수가 바로 다음해 28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을 보니까 19만 3천 건으로 20만 선도 깨졌습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신혼부부 가운데 고소득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 7천만 원 이상 소득은 2015년 23.2%에서 재작년 41.8%까지 7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고소득자 비중은 늘어났다는 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결혼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신혼부부의 주거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1년차 신혼부부가 2015년에는 57% 정도만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2022년에는 65.2%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가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반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는 그만큼 줄었겠죠. 특히 급여보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애당초 내 집 마련 내지는 주거 안정이 가능한 계층만 결혼도 엄두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혼인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이민 문제가 후보 간 격차를 벌렸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뒤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3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3%가 선거 쟁점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았는데 누구를 더 신뢰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22%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미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고 이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Our borders open and gushing, it's a big gushing wound, letting drugs, crime, and millions upon millions of illegal aliens pour into our country like we've never seen before.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몰리면 국경을 닫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has said he's willing to use executive measures, and you know if he gets the bill passed, if he gets border funding, and it includes those authorities, he'll use those authorities. Why wait? 이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노벨위원회가 현지 시간 31일 추천 접수를 마감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 활동가들이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추천됐는데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체결한 아브라함 협약을 이끌어냈다는 이유입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국회의원, 역대 수상자 등 후보 추천권이 있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평화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후보 명단을 공개하진 않지만 추천자들이 추천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망언 제조기란 별명으로 유명한 일본 아소도로 자민당 부총재가 현직 여성 장관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해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병폐로 지목된 파벌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구인 후쿠오카의 한 강연회에 참석한 집권 자민당 아소다로 부총재. 外交官の手を借りなくて、私がやるからいいって自分でどんどん会うべき人たちは自分で予約を取る。 가미카와 요코 현직 외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新しいスターが新しい人がそこそこ育ちつつあるんだと思いますね. 한껏 추켜 세우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そんなに美しい方とは言わんけれども。 間違いなく堂々と話をして英語ももちろんこのおばさんやるねと思いながら 공개석상에서 현직 장관을 아줌마라고 부르고 외모 품평까지 해버린 겁니다. 아소 부총재는 이름도 2번이나 엉터리로 불렀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さまざまなご意見やまたお声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どのような声もありがた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일본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파벌 해체 문제를 두고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파벌의 문제를 인정하고 아베파 등 이미 4개 파벌이 해체를 선언했는데 아소 부총재는 해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派閥の問題に関しましても、政策集団としての役目をさらに活発に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나치를 배워야 한다.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등 숱하게 쏟아낸 망언에 또 망언을 더한 아소부총재. 뒷돈 문제로 해체 여론이 높은 정치 파벌을 꿋꿋하게 두둔하고 나서면서 이래저래 여론의 뜨거운 눈총에 직면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연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탁한 가운데 세종과 충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신다면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은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의 많게는 15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2도, 대구는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광주와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